하겠습니다. 2026년 한국정책학계 중개학술대회 개회식을 30초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자리에 착석하셔가지고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주변에 좀 막 챙기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잠잠에 진행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 한국정책학계 중개학술대회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하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대주제는 여러분 앞에 보시다시피 AI 대전환 시대의 정책 거버넌스 혁신이라는 주제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핫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정책학회가 세션을 이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개회식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또 기조연설 듣고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또 좋은 성과를 내신 시상식도 하니까 끝까지 박수도 치주시고 이석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끝나고 나면 또 우리 학회가 가장 오늘 또 중점적으로 관심 가지는 플래그십 세션이 있습니다. 그 세션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 옆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대학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애국가는 생략하고 바로 내빈 소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 학회를 추진하면서 아주 굉장히 이 권위 있고 소중한 분을 많이 모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소개하면서 제가 혹시 잠깐 실수를 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요.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빠지면 눈치를 주십시오. 제가 바로바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정책학계 회장님이신 이석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학계 세미나장을 열정적으로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우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이석진 부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세 분 축사를 해주실 분이 계십니다. 두 번 또 대전에서 올라오셨는데 조달청장님, 백성호 조달청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창숙 한국고용정보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소영 부원장님 대참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이 외부에서 또 귀한 시간 내셔서 또 함께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 어쩌면 정책을 또 총괄하고 계시면서 평가하고 계시는 우리 박강국 정보부 평가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세션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과학의 큰 학계의 학회장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강성진 한국경제학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운석 한국심리학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 해주셨습니까? 네. 그리고 한국정보과학회 문수복 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우리가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또 이 공공기관 정책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을 또 열심히 또 활동하셔서 상도 받으시고 또 좋은 또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철도공사 김태성 사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수목원정원관련 심상택 이사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종 사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서해동 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정원 한상배 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 계십니까? 그리고 의료기관 평가인정원 오태현 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소비자원 이정구 부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전임 회장님들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소개하겠습니다. 한성준 전임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영미 전임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윤지용 전임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형준 전임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민창 차계장님 안 오셨죠? 아직 열심히 달려오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저희 학계에 또 부회장님으로서 열심히 역할을 해주시면서 특히 이제 학교 외부에서 역할을 하시는데도 오늘 이 자리를 학계해 주게 또 많이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전략부회장님이시죠. 민경정 코아스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같은 전략부회장님이신 이영열 사무개발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게 틀리네. 우리 유현석 한국 콘텐츠 진흥 원장님 등등 참석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조용남 원장님 오셨나요? 안 계십니까? 제가 혹시 빠뜨린 분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기까지 내비는 소개하는 것을 하고 다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교회사 우리 정책 회장님 교회사 먼저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한국정책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화창한 봄날에 이 좋은 날씨를 또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게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한국정책학회가 참 운이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충기학술대회는 제가 회장을 맡고 처음 열게 되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첫 번째 학술대회이기도 합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주제를 올해 AI 대전환 시대의 정책 거버넌스 혁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추나추동을 이끌어가기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그 주제에 걸맞는 다양한 핵심 기획 세션들과 또 라운드 테이블들을 통해서 모든 회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식을 공유하시고 또 경험하시면서 한층 더 우리의 지식의 창과 여러 가지의 그 학습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특별히 이 귀한 장소를 허락해 주신 다시 한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김석진 부원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짧은 기회에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한 멘트 제일 중요한 걸 빼먹은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이 자리에 시상식을 위해서 또 제가 소개하신 외에 기관장님 중심으로 소개를 했는데 왜 많은 분들이 사실 와 계시거든요. 근데 시간 관계에서 제가 소개를 좀 다 못했습니다. 그분들께 양해 말씀드린다는 거 먼저 양해를 말씀드리고 바로 다음 이어서 환영사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석진 지역정보개발원 부원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부원장 김석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한국정책학회에서 우리 기라성 같은 우리 회원님들 이렇게 모시고 우리 기관에서 이런 행사를 갖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우리 이석환 특히 우리 회장님께서 지도력이 있으셔서
전임 우리 회장님들도 다 오시고 또 우리 이제 경제학회나 정치학회, 정보과학회, 뭐 AI 또 서비스 협회, 심리학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황리에 참석하신 거 보니까 트럼프도 나토하고 뭐 이렇게 그 동맹 관계를 잘 관리를 못 하는데 정책학회는 이게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특히 이 자리에는 제가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영미 우리 교수님, 우리 전임 이사장님으로 또 이렇게 수고해 주셨는데 오늘 아주 곱게 입고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축사를 우리 AI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디지털 전문 기관이다 보니까 축사를 우리 실무진들이 준비를 잘 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또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잘 아시는 대로 전국 우리 공무원들이나 특히 우리 지방정부에서 주민등록 시스템이라든지 지방세, 지방재정 여러 어떤 시스템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AI 시대 디지털 대전환 요 주제에 꼭 맞는 우리 기관에 꼭 맞는 주제로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제 그 AI라든지 또 데이터 기반 행정을 더 고도화해서 오늘 해주시는 여러 가지 이론과 또 기술 그리고 현장을 저희들이 잘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어떤 그 AX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기관이 책임 있게 성실하게 사무를 다 완수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축사를 5분을 모셨습니다. 근데 또 불가피한 또 공적인 업무상 2분께서는 영상으로 축사를 좀 보내주셔서 그 영상 축사를 먼저 보고 이어서 또 오신 분들 축사를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건복지부 이설한 차관님의 영상 축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슬한입니다. 먼저 AI 대전환 시대의 정책 거버넌스 혁신이라는 주제로 정책학회 춘기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이석환 한국정책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감염병 대응 체계의 고도화, 복지와 돌봄 서비스의 혁신 등 복합적인 정책 과제들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은 더 이상 단일 부처나 전통적인 정책 수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행정 업무의 지능형 고도화, 생활 환경 속 돌봄 서비스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AI 복지 돌봄 혁신 로드맵을 마련해서 곧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출발점과 종착점이 모두 국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학술대회가 제시하는 정책 거버넌스 혁신은 매우 시의적절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AI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중심 행정,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적 의사결정 체계는 앞으로의 정책 설계와 집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학계와 정부 그리고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지혜를 나누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도출된 다양한 제안들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국정책학회 춘기학술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학문적 성과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차관님이 축사가 영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안문석 고려대학교 명예 교수님께서 오늘 플러그인 세션을 해서 함께 와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 예.
소개하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영상 축사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입니다. 2026년 한국정책학회 충계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는 사회 속에서 국민 안심정책 거버넌스의 혁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AI 심사 지원 시스템, 온라인 모니터링 AI 캅스, AI 수입 검사관 등 허가 심사에서 안전 관리까지 다양한 정책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AI 전환을 총괄하는 시그약 인공지능 전환 추진단, AI 인재 양성 등을 통해 AI의 DNA가 정책 설계와 조직 내 스며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학회는 그동안 정책 연구와 현장 행정을 연결하며 우리 사회의 정책 발전과 공공행정 혁신을 위해 기여해 왔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AI 거버넌스의 원리와 정책 가치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식약처는 한국정책학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AI 정책 인프라로 식이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백승보 조달 청장님께서 직접 축사를 하기 이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장 백승보입니다. 제가 축사를 미리 써놓고 굉장히 걱정을 한 게 혹시나 비가 오면 어떡할까 했었는데 제 축사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화사한 봄꽃을 뒤로하고 여름을 준비하는 4월 하순의 아름다운 날에 2026년 한국정책학회 중계학술대회 개최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썼는데 다행히도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늘도 우리 오늘 중계학술대회를 축하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안을 날카롭게 진단하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대안을 한 발 앞서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정책학회 이석환 회장님과 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정책학회 이번 충계학술대회 주제는 AI 대전환 시대의 정책 거버넌스 혁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AI가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고 있고 또 AI가 국가 주권, 안보, 경제의 핵심이 되는 기술 패권 경쟁이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시점에 참으로 시의적절한 주제가 아닌가 합니다. 이번 충계학술대회 주제는 공공조달 영역에도 큰 화두를 던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안이나 방산 분야는 물론이고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에 AI가 활용되고 또 시장에서 AI 기업들과 함께 일해야 되는 공공조달 분야는 AI 대전환과 굉장히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육성과 공공조달 행정의 AI 대전환 이 두 가지 방향에 따라서 AI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AI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공공조달 시장의 규제와 진입장벽을 없애고 공공구매력을 활용해서 AI 제품과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우리 AI 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복잡 다양한 조달 행정에 AI를 적용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함으로써 조달 제도와 정책이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AI를 둘러싼 변화는 속도, 범위, 깊이 모두에 있어서 과거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위기와 기회의 시기마다 아낌없는 제언을 주셨던 한국정책학회가 지금 AI 대전환의 시기에도 공공행정이 효과성, 민주성, 사회적 형평성과 같은 가치를 보다 잘 구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AI 세계 3대 강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소중한 인사이트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리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창수 우리 한국고용정보원장님의 축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방금 축사를 해주신 백승보 우리 청장님하고 누가 짧게 하나 얘기를 했는데 시간을 못 쟀네요.
예, 정말 반갑습니다. 정책학회 회원 여러분 또 1년 만에 좀 뵌 것 같은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함께해 주신 내 기빈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석환 회장님 고생하셨죠? 예, 축하드립니다. 저도 이게 딱 2페이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줬는데 그냥 몇 말씀만 드리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애국가도 생략하는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게라도 사회자께서 또 칭찬 한번 해주실 것 같아서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굉장히 격렬한 어떤 변화를 갖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이 사회에서 기관들이 역할을 할 때 단일 기관 그 10만 원으로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주로 환경 속에서 이 고용 관련된 것이 굉장히 국가적 이슈이기도 한데 좀 고용 인프라를 좀 국민들한테 제대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디지털 역량을 많이 강화해야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온라인 고용 서비스를 이렇게 통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고용 이사입니다. 한 2년 전에 통합이 돼가지고 시범 서비스 걸치고 해서 지금 안정화 단계에 가 있는데 아직도 통합을 해놓다 보니까 더 불편함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계속 고도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큰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또 이 지방의 어떤 역량이 좀 큰데 그 지역에도 좀 자생적인 지역 고용 생태계를 좀 구축하는데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위기들을 혼자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 계시는 이 공공기관이나 이 학회분들의 전문가들께서 지혜를 모으셔야 비로소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해법이 좀 완성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행사는 정말 시적절하고 매우 트렌드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학회를 개최해 주시는 것 같아서 더 감사드립니다. 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한국정책학회와 국간한 상호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축적해온 어떤 방대한 고용 서비스 통계가 저희가 좀 강점이거든요. 그런 통계나 패널 조사 등을 통해 가지고 실증적인 데이터 인프라를 학회 정책정보에 아낌없이 지원하는 혁신 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공정책 발전을 위한 한국정책학회 이석환 회장님을 비롯한 학회 회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학술대회에 성황리에 이렇게 좀 마무리되는 성공적인 개최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정확하게 3분 20초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님을 대신하여 우리 이소영 부원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러 오셨습니다. 자,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육동일 원장님께서 지금 중국 출장 중이셔서 제가 축사를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할인지라 저는 짧게 할 수는 없고요. AI처럼 최대한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한국정책학회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육동일입니다. 먼저 AI 대전환 시대의 정책 거버넌스 혁신, AI 거버넌스의 원리와 정책 가치라는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로 개최되는 2026년 한국정책학회 충계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AI 대전환 시대의 정책 거버넌스는 단순한 기술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 방식과 정책 시스템 전반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중요한 전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적 도구를 넘어 정책 의사결정 방식, 공공 서비스 제공, 그리고 정부와 시민의 관계까지 변화시키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는 AI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한 정보 혁신과 국민 중심 행정 구현을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또한 디지털 기반 행정 혁신, 데이터 활용 확대, 안전과 재난 대응 체계 강화, 그리고 지역 균형 성장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결국 기술과 행정, 중앙과 지방, 정부와 시민을 연결하는 새로운 정책 거버넌스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의 정책 거버넌스는 기술 중심이 아니라 가치 중심의 거버넌스여야 합니다. 공공성, 책임성, 투명성, 그리고 시민 참여와 같은 정책의 핵심 가치가
기술 발전 속에서도 유지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AI는 어디까지나 정책을 지원하는 수단이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학술대회가 제시하는 AI 거버넌스의 원리와 정책 가치에 대한 논의는 매우 의미 있는 학문적, 정책적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AI 시대의 정책 거버넌스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학문적 논의의 정책적 실천을 연결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정책학회 충기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학문적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육동일 대독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이 개회식은 우리가 마치는데요. 제일 중요한 마지막 기념 촬영하고 기조연설로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이색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계시는 우리 이렇게 오신 우리 내빈들께 앞으로 오셔서 기념 촬영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정책 대상으로 오신 우리 기관에 오신 분들도 같이 찍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다 나오셔서 같이 기념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바쁘신 분인데 오늘 기자연설을 위해서 와 주셨습니다. 현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계시고 한국 AI 서비스학회 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대학교 빅데이터 연구센터장이시면서 특이한 점은 미국 인공지능학회가 수여하는 혁신적인 인공지능 응용상 최고상인데 무려 이것을 4회 정도 이렇게 다 수상하신 정말 이 국내외로 저명하신 학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정치개혁의 과제라는 주제로 기재 강연을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제가 좀 잘못 전달되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뭐 이런 내용은 없는데요. 네, 뭐 그걸로 할까요? 더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정책학회 춘기 학술대에서 제가 기조 강연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20분 할 수 있군요. 예, 예. 그래서 기조 강연이 프로그램은 15분 돼 있는데 5분 늘었으니까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료를 인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71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좀 줄여서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욕심을 냈어요. 제가 언제 또 정책학회 와서 또 기조 강연을 또 할 것 같지는 않아서 AI 정책 이슈와 원리라는 것이 한 파트고 또 욕심을 내서 정책 AI 사례와 동향, 그래서 제가 연구했던 것들, 제가 발표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어떤가요? 기술 자동화 대량 생산이 격차를 키울까요? 아니면 낮출까요? 네. 그 디지털을 쓸수록 돈을 많이 벌죠. 임금 올라갑니다. 소득도 올라가고요. 교육이 잘 돼 있고 교육을 잘 받고 소득이 높고 도시화가 된 사람일수록 AI 접근성이 높다는 발표도 있고요. 또 제가 지난 20년간 가르쳐 보니까 온라인 교육이 오프라인 교육과 못지 않던데요. 더 성적이 좋은 경우도 많았고, 예를 들면 유학생들이 코로나 때 온라인 교육을 받으니까 성적 격차가 줄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보통 죄송하지만 유학생들, 중국 학생들을 막 C, D를 깔던 친구들이 갑자기 A 하는 친구들이 나타나길래 너 어떻게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저 교수님 과목 정말 어려운데 제가 온라인 강의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격차가 오히려 줄더라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는 어땠을까요? 자동차는 초기에는 부자만 탔겠지만 점점 가격이 하락해서 헨리 포드가 3달치 월급만 있으면 사는 자동차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대중화돼서 생활 인프라화가 돼서 복지제가 됐죠. 오히려 대량 생산은 엥겔스 멈춤이라고 해서 초기 격차가 올라가지만 결국은 대량 생산이 격차를 줄여서 중하층의 복지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전화, 인터넷, 검색, 메신저, 유튜브 다 국가 간 격차를 줄이고, 플랫폼은 그걸로 돈을 버는, 우버가 생기니까 우버로 돈을 버는 사람, 배달의 민족이 생기니까 배달 기사가 돈을 벌기 시작했죠. 그래서 소득의 기회가 되고 소비자들은 소비 비용이 줄어듭니다. 대중매체, 텔레비전 같은 건 초기부터 격차를 줄인, 장기적으로는 취약계층의 복지가 올라가게 한 것이 대중매체고요.
자동화. 근데 요즘 이제 AI 이슈죠. 자동화는 처음에는 고숙련 임금을 올린다. 저숙련은 정체된다. 중간은 내려간다. 상하단 양극화가 일어난다. 기업 상위 노동의 수익이 집중된다. 뭐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의 대부분의 자동화는 장기적으로는 임금과 고용을 늘려왔다. 이것이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엘 모키르의 발표입니다. 그다음에 소비자의 의견은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의 연구는 기술 확단의 속도가 격차를, 지금 여기 보면요, 처음에는 격차가 늘어나는데 결국 격차가 줄고 복지가 올라간다는 거죠. 모든 자동화나 기술이나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격차를 줄이려면 속도감 있게 확산시키고 그 다음에 경제 주체들을 경쟁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접근권이나 인적 자본, 기술 확산에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늘 모든 정책, 저는 사실 카이스트에서 경영과학 박사를 받고 나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또 행정학 석박사를 했는데, 수료를 했는데 정책학을 전공했습니다. 사실 제가 정책학회에 와서 발표할 만합니다. 정책학 석사도 했고 정책학 박사 수료를 했습니다. 박사를 못 받아서 제가 명함에는 못 썼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개인, 기업, 사회, 국가가 번영하는 조건이라 하면은 저는 제가 지금까지 정리한 건 5가지입니다. 재산권 보호와 활용을 높이는 나라, 그다음에 거래 비용을 줄이는 나라, 그다음에 경제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나라. 1, 2번이 더글라스 노스가 노벨상을 받은 거죠. 3번이 2024년 노벨 경제학상 받은 데런 에스모글로, 뭐 제임스 로빈슨, 사이먼 존슨, 경제학회 회장님까지 오셨는데 제가 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번이 더글라스 노스의 이론이고 3번이 이제 2024년 노벨 경제학상 받은 거고요. 4번은 지적 자본을 개발할수록 부강해진다고 믿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방석현 교수님이랑 한 20년 전에 썼던 논문이 이제 저런 디지털 자본과 관련된 논문이 있었는데요. 지적 자본을 개발할수록 한국은 이승만이 초등 무상 의무 교육을 한 그런 사례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이 문맹률이 정말 없는 나라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이승만의 자유민주시장 경제와 농지개혁으로 이 더글라스 노스보다 더 먼저 한국은 재산권을 보호하는 나라를 구축했습니다. 3번이 아까 말씀드린 그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한 건데, 우리 노무현의 참여정부라는 것이 이미 그거를 노벨상 나오기 전부터 참여를 잘할수록 나라가 부강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천재적인 대통령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요게 저는 걱정입니다. AI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좋은 기술인데 왜 그렇게 AI가 뭐가 잘못될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죠? 이걸 조엘 모키르가 걱정하는 겁니다. 지적 환경과 문화적 개방성이 높을수록 잘 산다라는 거죠. 이게 2025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의 의견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 정책을 AI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AI가 이렇게 긍정적인데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초에 AI DT를 좌절시켰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쓰는 학교가 있고 안 쓰는 학교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됐죠? 지금 광주가 12%밖에 안 쓰고요. 세종 8%밖에 안 씁니다. 대구는 100%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 쓴 지 1년 됐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1, 2년 후에 조사해 보면 어느 쪽이 더 공부를 잘할까요? AI 디지털 교과서를 많이 쓴 데가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광주나 세종 학생들은 지금 희생당한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근데 저는 이걸 하게 되면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한 멘토로 바뀐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하는지는 AI 디지털 교과서 대시보드에서 다 나옵니다. 어떤 아이는 숙제를 냈는데 못한 학생이 있고 어떤 애는 굉장히 열심히 다 한 친구가 있고요. AI가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을 가이드해주고 선생님은 멘토가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정부가 아닌 봉부, 제가 한 10년 전에 쓴 글인데요. 대한민국 봉부론. 우리가 앞으로 헌법을 개정할 일이 있으면 거버먼트가 아니라 서브먼트라고 한번 세계 최초로 한번 얘기해 보자. 그래서 공무원은 이제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근데 AI로 가면은 선생님도 이제 봉사하는 사람이 되죠. 아이들의 프로그레스는 다 AI가 디지털이 다 알려주고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그냥 멘토하면 됩니다. 저는 AI가 시민의 경제와 복지를 계속 향상시키는 그러한 행동이나 콘텐츠를 추천하고 공무원은 시민들의 멘토가 될 수 있다라고
10년 전에 썼는데 사실 그걸 처음으로 실현하는 것이 AI 디지털 교과서였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잠깐 좌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 여러 가지 AI 정책 또는 정부화 정책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AI를 제공하는 건 경제 성장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자 재분배 정책이다. 그래서 AI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아직 온라인 오프라인 차별하는 아이템이 많고요. 원격 AI 안 되죠. 원격 진료도 안 되고 AI 진료도 안 되죠. 숙박 공유 안 됩니다. 에어비앤비 제대로 안 됩니다. 우버 제대로 안 됩니다. 네, 이런 너무 많은 규제가 있죠. 이런 걸 일거에 빅딜로 제거하지 않으면 카르텔이 계속 이길 수밖에 없고, 카르텔이 이긴다는 얘기는 취약계층이 손해 볼 수밖에 없고 국민의 일반의 혜택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프론티어 AI는 포기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많았지만 저는 그 정도의 자신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윤석열 정부 때부터 독파모를 하고 있죠. 우리 세금으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5개 업체를 선정했고 지금 4개가 남아 있죠. 8월에 하나 또 떨어지고 내년 2월쯤에 하나 또 떨어지는 형태로 해서 8월에는 저 정부가 AI 오픈 소스를 국민들한테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도 아직은 프론티어 AI를 포기하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응용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뭐 굉장히 잘하고 있는.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 정부가 딥러닝 전문가를 AI 수석으로 쓰고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쓴 나라 없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요. 또 네이버의 CEO 2분이 지금 문화부 장관, 중기벤처부 장관.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규제 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서 수요 산업이 경쟁하게 해줘야 AI 도입이 유도되죠. 예를 들면 금융 같은 경우는 경쟁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금융기업들은 AI를 하는 척만 합니다. 근데 만약 정말 거기에 경쟁이 고양된다면 AI를 도입이 저절로 유도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AI 에이전트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데가 아는 걸림돌이 될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혁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작년 선거 기억나시죠? 1년 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 어느 후보는 100조를 하겠다 그러고 또 다른 후보는 200조를 하겠다 그럴 때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작년 5월이네요. 5월 23일.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DJ 같은 마인드, 박정희 대통령 같은 실행력,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결단력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100조를 쏟겠다, 200조를 쏟겠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드렸고요. 우리나라 지금 미국과 중국한테 우리나라는 이제 따라갈 나라는 미국과 중국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중국은 996 합니다. 실리콘밸리 996 합니다. 근데 996이 뭐냐면 9시부터 9시까지 일하는 거죠. 근데 월화수목금토 일하고요. AI나 혁신 분야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52시간제로 안 되고 있죠. 이런 혁신 기업 트랙제 같은 것도 저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AI 퍼스트 R&D가 돼야 된다. 모든 국공립연구소가 AI로 개혁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번 정부도 열심히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5년 전에 쓴 글인데요. 지금 이 리버풀대 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 하나가 인간 연구원보다 1000배 생산성이 높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에 2020년에 나온 기사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작년에 제가 사이알 바이오라는 회사와 같이 개발한 AI는 뭐냐면 이게 쥐의 침샘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화면인데요. 침샘을 잘 재생하는 신약일수록 저게 빨리 꽈리가 많이 생깁니다. 24시간에 저렇게 꽈리가 생기고 48시간 꽈리가 생겼는데요. 이 꽈리를 세는 거 이거를 저한테 개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해요, 교수님? 그랬더니 고대 교수님이 창업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잘 세면은 대박이 납니다. 왜? 지금까지는 치과 교수님들 또 박사님들이 이걸 다 세는데 세는 사람마다 다 개수가 다르니까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 이거를 AI가 하면은 얘가 밤새 그냥 신약 후보 물질을 도포하고 꽈리를 세고 하다 보면 신약 후보 물질의 좋은 컨비네이션을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모든 국공립연구소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엔스로픽이 코에피션트 바이오라는 회사를 6천억에 또 사기도 했죠. 이거 2주 전 오늘 뉴욕 타임스 기사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기사입니다. 매듭이라는 회사인데요. 21세기의 이제 CEO가 드디어 나왔죠. 저렇게 허름한 청바지 입은 청년인데
대학교 안 나왔습니다. 역시 스티브 잡스처럼 빌 게이츠처럼 마크 주커버그처럼 다 대학 중퇴인데요. 3천만 원으로 2년 만에 3조 매출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드디어 나왔죠. 이게 이제 AI 네이티브 컴퍼니. 한국의 AI 정책은 지금 이상하게도 유튜브에는 AI 때문에 직장을 없어진다, 뭐 일자리가 없어진다, 다 망했다 이런 담론이 많이 퍼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아이들한테 야 AI로 네이티브 컴퍼니 만들면 1년에 10억 버는 회사, 100억 버는 회사, 1000억 버는 회사, 1조 버는 회사를 만들 수 있어. 이 담론이 더 커져야 된다는 거죠. 중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OPC 운동이라고 그래서 원 퍼슨 컴퍼니. 그래서 중국의 북경의 한 구에만 이 마포구 같은 한 구에만 40만 명의 대학생이 다니는데 그 학생들이 다 원 퍼슨 컴퍼니 운동에 참여하는 거죠. 이런 것들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거 하겠다고 하는데 또 누군 또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매듭이 같은 것이 오히려 우리가 봐야 될 담론이다. 근데 이건 한국에서 나올 수 없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원격 처방을 받아서 원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회사거든요. 한국이 이런 규제를 그대로 놔두면 여기서 아무리 AI 네이티브 엔터프라이즈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존의 규제를 없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연합학습 얘기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넘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요거 넘어가고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요걸 볼까요? 네, 이거 4월 19일 지난주 일요일이죠. 일주일도 안 된 얘기입니다. 드디어 마라톤의 알파고 순간이 도래했죠. 제가 작년 4월 19일 날 북경에 가서 이 올림픽 마라톤을 봤는데 그때는 작년엔 2시간 40분에 주파를 했고 원격 조종 로봇이 2시간 40분에 갔는데요. 올해는 저 로봇 보세요. 저기 사람보다 더 빨리 뛰고 있죠. 얼굴도 없는 로봇입니다. 무서운데 얘가 57분에 통과했죠. 1, 2, 3등이 다 하웨이의 자회사인 아노라는 회사에서 1, 2, 3등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라톤도 사람보다 잘 뛰는 로봇이 드디어 나왔고요. 한국은 이렇게 중국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한국은 거의 초등학생 수준. 중국은 현재 이 로봇 분야에 거의 대학원생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갈 거냐?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쌍두마차 전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90년대 어땠습니까? 우리 선배들이 우리 안문석 교수님 오셨는데 그다음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이게 구호 하나로 지난 30년간 우리가 일본을 거의 따라잡은 것 같은 물론 대만한테 다시 또 뒤집히고 있지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대화 인공지능은 늦었지만 뭐 범용지능 로봇은 앞서가자든가 아니면 이제 로봇 예비군처럼 기업에서는 로봇을 쓰되 좀 싸게 쓰고 나중에 전쟁이 나면 사출되는 구조로 뭐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미국과 중국에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 앞으로 AI가 발전하면 뭐 특이점이 돼가지고 초지능이 나와서 모든 주체는 다 기본소득으로 산다고 하는데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그런 세계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각각의 주체가 강력한 AI를 가지고 시장 경제를 하는 체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이에크가 그 공산주의가 창궐하던 시절에 아니야 앞으로 그렇게 공산당이 다 계획 경제로 살아나가는 세상은 오지 않을 거야라고 하이에크가 설파했고 결국 그것이 노벨 경제학상을 또 줬죠. 근데 그러면 요즘은 또 다시 옛날처럼 AI가 나타나면 모든 게 다 AI가 모든 걸 결정하고 우리는 다 노예처럼 살 거야. 공산주의 사회처럼 살아야 되니까 우린 기본소득이 필요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AI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계속 시장 경제와 그다음에 AI와 지식은 다 분산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3분 남았는데 제가 그동안 AI를 정책에 활용한 그런 사례를 좀 제가 운이 좋게 2001년부터는 서울대학교 행정정책지식센터의 설립에 관여한 일이 있습니다. 2001년에 설립해가지고 처음에는 난리주 쉐어링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 지식 경영이 유행이었기 때문에 행정 분야, 지식 정책 분야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한국정책지식센터가 나왔는데요. 처음엔 지식을 공유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던데요. 지식 공유를 잘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뭐 하냐면 여기 이 논문이 당시에 이렇게 한국정책지식센터가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왔는지를 서술했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면 버추얼 팔레스 포럼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참 뿌듯하게 2001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1,100회가 넘는 그런 정책 지식 포럼을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어떤 댓글을 분석한다든가 정책을 분류한다든가 여론을 분석한다든가
또 최근에 작년에 나온 석사 논문은 이제 여론조사를 AI 에이전트가 하는 거죠. 올해도 또 한 친구가 이걸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또 기가 막히게 6월 3일 날 선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 디펜스가 6월 2일이에요. 그래서 6월 2일 날 너 서울시장 누가 되는지를 맞추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만약 저희는 6월 3일 선거에서 투표가 마감되기 직전에 그거를 이제 발표할 거고요. 그게 만약 굉장히 정확하면 이제 언론에도 보도할 수 있겠죠. 작년에도 또 비슷한 연구를 했는데 조은별 씨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안 나와서 작년에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전화 여론조사나 인터넷 여론조사가 아니라 이제 AI로 하는 AI 에이전트한테 물어보는 거죠. 예, 그런 연구도 아마 정책 연구에 관련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정책 담당자들은 AI 에이전트한테 물어보는 거죠.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이미 기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도 하지만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이 영화를 만들면 성공할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아니면 이 영화의 시나리오 어떻게 바꿔야 될 것 같아, 이 영화의 남자 배우는 이대로 가는 게 괜찮겠어, 여자 배우는 바꾸는 게 나을까, 이런 식의 이제 의사결정을 사람한테도 물어보지만 AI 에이전트한테도 물어본다는 거죠. 네이버가 어느 날 댓글을 이제 차단하는 기능이 생겼죠. 그럼 시민사회는 뭘 해야 됩니까? 얘가 공정하게 차단하고 있는지를 연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일종의 AI 기술에 무장한 NGO 같은 것들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연구를 한 2019년쯤 했고요. 이런 연구고, 그래서 네이버 클린봇을 평가해서 네이버가 정말 공정하게, 왜냐면 우리는 맨날 플랫폼에 대해서 뭐 시민단체라는 데서 막 비판만 하는데 기술은 없으니까 네이버가 한 말을 그냥 믿어야 되거나 이렇게 되는, 그래서 무기력한 시민사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시민사회는 AI 기술로 무장해서 그런 플랫폼이 어떻게 알고리즘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자기의 기술로 평가를 할 수 있어야죠. 그런 연구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가 공무원 인재개발원 원장이 되신 임채원 박사님이랑 같이 연구한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비교 아젠다 프로젝트, 에딘버러 대학에서 한 20여 개 국가가 지금 참여하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한 거의 100년 가까이의 각 나라의 정책 아젠다를 분석하는 건데요. 이거를 다 사람 손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이걸 AI로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저랑 임채원 교수님이랑 해가지고 이런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지금 아마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 이 또 프로젝트를 아마 하지 않을까. 그래서 행정 데이터, 입법 데이터, 미디어 데이터, 그래서 대통령 연설문, 그다음 조선일보 일면 머릿 기사, 그다음 한국의 주요 통과 법안, 이것들을 원래는 읽어가지고 정책을 분류하는데 읽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4개 정책 분야로 분류하고 그 정책 분류에서 다시 세부 분류를 하는, 요거 한 3, 4년 전에 했던 연구인데요. 이때는 정확도가 한 7, 80%밖에 안 돼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써먹지는 못했는데, 요즘 아마 오늘 GPT 5.5 나왔잖아요. GPT 5.5로 하면 아마 99.9% 맞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의지의 문제만 남았다. 기술의 문제는 지나갔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정책을 이렇게 우리가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연구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통시적 연구, 공시적 연구, 뭐 그런 그래서 이런 연구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이 만약 주도해서 이런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면 정책학회가 같이 또 이렇게 하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에 뭐 부정선거론이 나오길래, 당시 코로나였잖아요. 심심해서 들어봐 봤더니 부정선거 같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온라인에 뭐 유튜브에도 올리고 했더니 뭐 토론에 나오라 그래서 나왔더니 어느 날 김종인 위원장이 저보고 여의도 연구원장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기뻤죠. 왜? 박세일 교수님을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박세일 교수님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정책을 만드는 줄 알았더니 김종인 위원장님한테 물어봤죠. 왜 제가 이걸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AI로 선거를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책학자로 생각하고 저를 부른 줄 알았더니 그냥 너는 AI 한 사람이잖아. 좋았습니다. 결국 이 얘기, 그래서 한국일보에 여기 보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여론조사 빅데이터 분석을 하라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K정책 플랫폼에 조인하게 돼서 이런 일을 좀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의 등장과 AI의 어떠한 발전을 보면은 2028년 4월 총선과 2030년 4월 대선은 분명히 이제 AI 선거가 될 거라는 거죠. 이번 지선은 뭐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K 정책 플랫폼에서 2021년에 했던 연구들은 이런 당시만 해도 약간 챗GPT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AI 모델의 정확도가 한 7, 80%밖에 안 나왔던 시절이고요. 그래서 주로 빅데이터 분석으로 여러 정책에 대한 뭐 지지도라든가 긍정 댓글, 부정 댓글 이런 걸 분석하는 연구들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어떤 여론조사 또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어떤 경영학에서의 사례 연구나 정책학의 사례 연구도 아예 AI가 사례 연구를 하는 그러한 연구 논문을 하나 냈는데요. 그래서 연구 문제를 선정하고 사례를 수집하고 사례를 분석하고 분석 변수를 도출하고 사례 분석해서 가설을 도출하는 그 과정에 최대한 AI를 활용해서 연구를 한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모든 정책 기관이나 정책 연구자들도 결국 벤치마킹과 사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상당히 AI 도움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활용 정책 연구라는 것은 결국 사례 조사, 벤치마킹, 탐색 데이터 분석인데 단단한 연구 방법론의 틀을 세워놓고 AI를 밤새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더 똑똑해져야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AI가 계속 밤새서 자료 조사에서 분석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정책 연구 방법론으로 가게 될 거라고. 오늘도 보니까 프로그램에 그 AI를 활용한 새로운 정책 연구에 대한 되게 재밌는 세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AI한테 질문하는 글자의 개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오늘 현재 100만 글자입니다. 100만 토큰. 100만 글자로 질문할 수 있는 시대예요. 매년 그게 5배씩 늘고 있어서 아마 올해 연말에는 이제 500만 글자가 될지 모르고요. 내년에는 2,500만 글자, 후년에는 한 1억 글자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 이제 필요한 인재는 뭐냐? AI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잘 100만 글자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세심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얘한테 목표 달성 기준을 주고 평가형 데이터를 준 다음에 그럼 현재 AI는 IQ 148입니다. 오늘 5.5가 나와서 또 IQ가 더 올라갔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IQ 148이고 박사학위자 수준인데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진 줄 아세요? 현재 AI는 수백 개. 저는 그래도 카이스트 박사의 서울대 행정학 수료니까 박사 수료니까 저는 제 나름의 1.7개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AI는 지금 뭐 박사학위가 수백 개입니다 이미. 그래가지고 굳이 내가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연구 문제를 잘 주고 얘한테 설명하고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고통을 해결하고 세상의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람들이 정말 정책 연구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AI한테 정책을 개발하게 만들면서 걔를 계속 디렉션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뒤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정치에서 정당이 어떻게 정책을 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뭐 일본의 사례, 참의원 당선 사례가 있죠. 근데 일본의 현재 도지사도 도쿄 도지사도 사실 AI로 굉장히 선거에서 재미를 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도 또 규제되어 있는데요. 현재 후보자가 AI 챗봇을 아마 못 만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도 굉장히 재밌는 AI 기반의 어떤 정책, 공약, 크라우드 소싱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고요. 근데 제 주목할 거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매일매일 프로그램만 짜고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매드비 현상이죠. 그냥 1인 기업, 1인 정당. 그래서 어쩌면 이준석 대표가 그냥 막 혼자 프로그램 짜고 그래서 지금 하루가 다르게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회의록 검색. 아마 여기 학회 회원님도 다 쓰실 수 있을걸요. 지방의회 회의록을 다 검색할 수 있어요 이제. 그다음에 국회 회의록 다 검색할 수 있고요. 매니페스토 정책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뜨면 또는 어떤 후보자가 지방선거에 나온다면 그걸 검색해서 맞춤형 공약을 만드는데요. 이제 이런 것도 기존의 회의록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이슈들이 의회에서 논의됐는지를 다 검색하고 이 검색한 결과가 AI에 때려 넣는 거죠. 100만 글자까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데이터를 많이 줘야 되는 거죠 AI한테. 그래서 최근에 한번 유튜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것도 제가 좀 관여한 내용인데 사실은 뭐냐면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내다 보면 당의 정강이나 당의 어떤 정책과 배치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헌법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이 사실은 그냥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그 당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그 당의 정책 운영 원리, 당헌을 잘 집어넣어서 후보자들과 정당인들과 정치인들이 자기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정책 원리를 잘 조화시켜서
어떤 건전한 정책이 나오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미 많이 연구되고 있다. 여기 좀 회의록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다 아마 개혁신당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아마 온라인 정책 커뮤니티까지 다 긁어가지고 이제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까지 이제 볼 거고요. 심지어는 온오프라인 미팅과 행사에서도 나오는 이제 데이터를 다 오늘 같은 행사도 어떻게 저 뭐 찍고 계신데 이런 것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이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그러한 AI 시스템이 실제 우리나라 정당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죠? 함께 좀 더 공감하면서 질문도 받고 하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또 이렇게 빠른 시간에 발표를 하셨는데 시간을 충분히 못 들어서 죄송하고 또 이렇게 빨리 또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죄송합니다. 사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원래 2시까지 끝나는 거였는데 지금 앞으로 한 세션이 남았습니다. 뒤에 세션에 약간 양해를 구하면서 최대한 빨리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15회 우리 한국 정책 대상 공모문 시상식을 할 차례입니다. 먼저 우리 한성준 위원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정책 대상 의미와 선정 절차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책대상 선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여대 한승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정책대상은 저희 한국정책학회가 자랑스럽게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공부문, 그 다음에 중앙부처, 그 다음에 지자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각 학술 대회별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충기 학술 대회는 공공 부분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워낙 이렇게 출중하신 분이 덕분인지 올해는 또 유달리 많은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심사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일단 표명을 하고 싶습니다. 황석준 교수님, 명성준 교수님, 김영록 교수님, 주상현 교수님, 왕태규 교수님, 박치성 교수님, 박성진 교수님, 최경진 박사님, 이성윤 교수님께서 심사에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이숙한 회장님하고 또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우수한 기관들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그럼 시상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원장님하고 회장님 앞으로 단상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회장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이 이렇게 드리는 게 또 모든 공공기관들 그죠? 다 이렇게 챙겨드리고 싶어가지고 교대로 들어가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최우수상부터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최우수 정책상 우리 한국철도공사입니다. 기관 대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최우수 정책상 한국철도공사 기기관은 혁신적인 정책 활동으로 공공기관의 정책 성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국정책학회는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기기관을 제15회 한국정책대상 공공기관 부분 최우수 정책상 수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이상을 수여합니다. 2026년 4월 24일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선정위원장 한성준, 한국정책학회 회장 이석환. 수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진 찍으시죠. 예. 얼른 갖다 드리세요. 얼른. 네. 얼른 갖다 드리세요. 됐어요? 네. 앞으로 이제 꽃을 가져오신 분들은 제가 발표할 때 받으실 때 얼른 타이밍 맞춰서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앞에 계속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공항공사 대표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우수 정책상 한국
공항공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예, 수상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계속 가겠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예, 한상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우수 정책상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남동발전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우수 정책상 한국남동발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사진 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수 정책상입니다. 한국수목어중관련 대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수 정책상 한국수목원주건 관련 기기관은 혁신적인 정책 활동으로 공공기관의 정책 성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한국정책학회는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기기관을 제15회 한국정책대상 공공부문 우수 정책상 수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이상을 수여합니다. 2026년 4월 24일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선정위원장 한성준, 한국정책학회 회장 이석환. 다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수 정책상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정원 대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수 정책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정원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한국농어촌공사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수 정책상 한국농어촌공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얼른 갖다 주세요. 얼른. 네, 좋습니다. 네. 됐나요? 자,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수 정책상 한국소비자원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수 정책상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수 정책상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 이하 내용 같습니다.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수 정책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얼른 가세요. 네. 자,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한국보험복지의료공단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수 정책상 한국보험복지의료공단 이하 내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수 정책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수 정책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꽃 주시고 사진 찍으실 분 이렇게 같이 가세요. 예, 그래서 찍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정책 대상 시상식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논문 시상식입니다. 회장님은 계속 단상 앞에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 우수 논문상은 오늘 학술대회 하는 데 있어서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한 논문들 중에서 우수한 논문을 선정합니다. 연구위원회에서 위원장님 4분이 하셨고 최우수 논문 1편, 우수 논문 1편이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최우수 논문 한양대학교 김석은 그리고 오양가 대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수 논문상 최우수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입니다. 제목은 하나의 지역 다양한 경로, 소제목이 아시아 국가들의 제도적 질과 디지털 정보 성과의 관계 분석의 논문입니다. 우리 학교 이석환 회장님의 시상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수 논문상입니다. 구기한 박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논문 제목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 역량지수의 구축 및 공간적 격차 분석. 소제목은 센의 역량접근법에 기초한 지역별 자유와 기회의 공간적 집합 추정하기. 이런 제목입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예, 수상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진짜 마지막 시상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정책가 다채로운 행사 중에서 포스터 또 이렇게 세션을 진행하면서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 최우수 우수 포스터상인데 연세대학교 장설인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내용, 자, 우수 포스터 최우수상 장설인 주택 정책의 단기 변동성에 관한 탐색적 분석. 소제목은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및 재지정 사례를 중심으로 위 포스터는 2026년 정책 한국 정책 총기학술대의 주제와 적절성이 크고 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업적으로 평가된 이상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 4월 24일 한국정책회장 이석환. 그리고 부상으로 스타벅스 20만 원, 10만 원짜리 2장 드립니다.
우수포스당 오채나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봉고 말씀드릴게요. 기초지자체 산불 민감도의 지역 분포와 사회경제적 영향 요인에 관한 공간 분석 이하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부상으로 스타벅스 10만 원권 부상 드립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좀 시간을 오버했으면 죄송하고요. 이어서 바로 여기서 플래그십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또 굉장히 중요한 관심 세션이니까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